안 돼, 준호야, 제발. 하지만 38살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62살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발이 물에 닿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도가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준호가 마지막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미선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2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미선은 거실로 나와 찬물 한 잔을 마셨어요. 30년째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 미선네 슈퍼라는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보였어요. 열쇠를 꺼내 셔터를 올리자 어제 저녁에 정리해둔 물건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전원을 확인하고 신문 배달이 왔는지 문 밖을 살폈어요. 아직 조용한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미선은 먼저 우유와 요구르트가 든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오늘까지인 우유 2개를 따로 빼놓았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시면 반값에 드릴 생각이었죠. 버리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열대를 정리하면서 미선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남편과 함께 이 슈퍼를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준호가 8살이었죠. 작고 마른 아이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 늘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했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미선은 김밥을 만들어 주거나 라면을 끓여줬죠. 가게 한편에 작은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12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물건을 받으러 시장에 가던 길이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남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거였죠.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남편은 미선의 손을 꼭 잡고 준호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를 키워야 했고 가게도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혼자서 새벽 시장을 다니는 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커다란 배추 박스를 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저 웃기만 했죠. 준호는 엄마의 고생을 알았는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했는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미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준호와 함께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무덤 앞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죠. 준호도 엄마를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대학 4년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기간까지 미선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하루 16시간씩 가게를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는 생활이 계속됐죠. 명절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준호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선은 가게 한복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미선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가게로 왔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죠. 준호는 이제 고생 끝이라며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주겠다고 미선의 거친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준호가 자신의 품을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수원을 마치고 준호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는 봉투를 들고 왔어요. 용돈이라며 건넨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선은 놀라서 도로 주려고 했지만 준호는 엄마가 자신을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막았어요. 그 후로 준호는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굴 보기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일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았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32에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난 간호사 서연이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일한다고 했죠.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결혼식 날 미선은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평생 가게만 지키느라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인사를 할 때 미선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준호 부부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전부였죠. 미선은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바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서너 번씩, 그것도 서연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어볼 때마다 미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6년 동안 거의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서연도 전과 달리 친절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오고 안마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가게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도 미선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김 할머니였죠. 김 할머니가 우유와 빵을 사면서 오늘도 일찍 나왔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며 미선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어요. 미선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죠. 준호와 서연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영수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70살의 박영수는 은퇴한 체육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미선네 슈퍼에서 생수를 사가는 게 일과였죠. 박영수가 인사를 하자 미선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박영수는 늘 그렇듯 생수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그가 유도를 좀 하셨는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영수는 걸음걸이나 자세를 보니 운동하셨던 분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운동 같은 건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게를 나갔죠. 사실 미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유도 선수였어요.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18살 때 무릎 부상으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예전 같은 실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유도는 미선의 가슴 속 깊이 묻어 둔 추억이 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준호를 키우면서도 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몰랐어요. 그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서연이랑 같이 가서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건가 싶었어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직접 가서 말할게. 준호가 전화를 끊은 후 미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가게가 조금 한가해졌을 때 미선은 인터넷으로 동네 소식을 검색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최근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재개발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검색 결과를 보고 미선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달 전에 확정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상금도 어마어마했어요. 미선내 슈퍼 건물과 땅을 합치면 45억 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왔죠. 45억 원이라니. 미선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모은 돈은 겨우 2억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45억이라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로펌 이름이 기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재개발 법률 자문을 맡은 곳이 바로 준호의 직장이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 왠지 서글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준호가 변한 것도, 서연이 이상하게 구는 것도 모두 돈 때문인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미선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 속에서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변한 거니? 미선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뵐 때 요양원 팸플릿 좀 가져갈게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아, 그냥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준호와 서연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요양원에 가라고 하겠죠. 그리고 슈퍼는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2시 미선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거리에는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그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유도장에서 매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시절. 미선아, 유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코치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했을 때도 미선은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준호를 키울 때도 계속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미선은 넘어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것이 62년 동안 살아온 정미선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준호와 서연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연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죠.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 미소가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이 오래된 가게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미선은 오늘 영업은 종료됐습니다. 내일 방문 부탁드립니다. 는 팻말을 걸고 세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이었죠. 평소에는 미선이 도시락을 먹는 곳이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사진이 가득한 팸플릿이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좋은 요양원이에요. 팸플릿 표지에는 행복한 노후 실버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깨끗한 시설 사진들이 보였죠. 미선은 팸플릿을 받아들지 않았어요. 그저 준호와 서연을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준호가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난 아직 멀쩡해. 예순들이 무슨 요양원 갈 나이니? 미선이 대답하자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60대도 많이 가세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말투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원 가면 이 가게는 어떻게 하고?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정리라는 말에 미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0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그저 정리 대상으로 보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준호야, 너 혹시 재개발 얘기 알고 있니?
미선이 갑자기 물어보자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무슨 재개발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준호는 거짓말을 하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던데. 미선이 다시 물었어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죠. 그거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양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미선이 추궁하자 준호는 말을 돌렸어요. 아니, 그냥 어차피 재개발되면 가게도 없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모든 걸 드러낼 때는 아니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미선이 대답하자 준호와 서연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선은 곧바로 구청으로 향했어요. 도시계획과를 찾아가 재개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계획이 언제 확정됐나요? 미선이 묻자 담당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2달 전에 최종 승인이 났고 1달 전에 공고도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2달 전이라니. 준호가 3달 전부터 자주 찾아온 걸 생각하면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은 정확한 감정은 나중에 하지만 이 일대는 평당 5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어요. 직원의 말에 미선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슈퍼 건물과 땅을 합치면 900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270평 정도였죠. 그럼 보상금이 거의 45억 원이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미선이 무엇이 이상한지 묻자 직원은 이미 소유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만 아직 처리는 안 됐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유주 변경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미선 씨 명의에서 정준호 씨 명의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흑연인 신청서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어요. 흑연인이라는 말에 미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흑연인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미선은 경악했어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있었어요. 서울중앙병원이라는 곳이었죠. 하지만 미선은 그런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진단서 발급일을 물어보자 직원은 1달 전이며 정준호 씨가 직접 제출했다고 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미선은 참았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했어요. 미선이 신청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자 직원은 아직 심사 중이며 보통 3달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어요. 다행이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미선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중앙병원을 찾아가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록은 있는데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미선이 무엇이 이상한지 묻자 직원은 진료 기록은 있지만 실제 방문 기록은 없고 보호자가 대신 상담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역시 미선의 예상이 맞았어요. 준호가 어머니 몰래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게?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담당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서 김진수 과장이 담당이었는데 1달 전에 퇴사했다고 알려줬어요. 뭔가 짜고 친 것 같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바로 퇴사했다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병원을 나온 미선은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상담원이 정미선 고객님 명의로 조회하겠다고 한 후 6개월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미선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6개월 전이요?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상담원은 보험금이 5억 원이고 수익자는 정준호 씨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5억 원이라는 금액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선이 동의 없이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지 묻자 상담원은 가족이 대리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처리됐다고 대답했어요. 특별한 사유, 아마도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했겠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서연은 6개월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였습니다. 먼저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 후견인 신청을 했죠.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45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5억 원의 보험금. 총 50억 원을 위해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유도 메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묵직했어요. 45년 전엔 나도 강했는데. 미선은 메달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마도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제가 내일 다시 갈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를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예상대로 박영수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저 아시죠? 박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1978년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리스트 정미선 선수.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때 체육교사로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였지만 미선 선수는 유명했죠. 천재 유도 소녀라고 불렸잖아요. 박영수의 말에 미선은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었죠. 16살에 전국 대회를 휩쓸었고 모두가 올림픽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하셨죠. 무릎 부상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박영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십자인대가 파열됐었어요. 수술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미선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 큰일이 생겼어요. 미선은 박영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계획, 가짜 치매 진단서, 생명보험, 재개발 보상금까지. 박영수는 미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박영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선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영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사실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경찰대 체육교관이었어요. 인맥이 좀 있죠. 그 말에 미선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오후가 되자 준호와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미선이 물었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거요. 그리고 이 가게도 정리하고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였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달콤했지만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싫어. 단호한 거절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날 위해서, 정말 날 위해서야? 미선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45억, 생명보험 5억. 그의 목적 아니니? 미선의 말에 준호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서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 알아. 가짜 치매 진단서도 너희가 6개월 전부터 계획한 것도.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미선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와 서연은 당황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요. 준호가 다시 말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차가운 명령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가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미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들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박영수의 목소리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저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우리 준호가 이렇게 변했어요? 미선은 하늘을 향해 혼잣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선은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유도복이 들어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입었던 것이었죠. 빛바랜 흰색 도복과 검은 띠. 미선은 도복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지만 묵직한 감촉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싸워야겠구나. 미선은 도복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유도 경기가 아니라 인생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였어요.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진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정미선으로 살기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선은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쌓였지만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박영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 불법 보험 가입, 후견인, 신청 서류까지 하나하나가 준호와 서연의 범죄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하지만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 미선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미선이 돌아서려 하자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밤에 시간 좀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무슨 속셈이니? 미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바다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바다라는 말에 미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해안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죠. 왜 굳이 그곳까지 가자는 걸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곳이잖아요. 아빠랑 자주 가셨던 월미도 근처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드라이브를 갔던 곳이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싫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미선이 거절하자 준호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정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절박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선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1시간만이야. 미선이 마침내 승낙했어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굳은 표정으로 변했죠. 밤 8시 준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미선이 타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죠.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한참 만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길가의 가로등도 뜸해졌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죠.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준호가 계속 말했지만 미선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으니까요. 차가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월미도를 지나 더 한적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죠. 여기서 내려요. 준호가 차를 세웠어요.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미선이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죠. 왜 여기야? 월미도는 지나쳤잖아. 미선이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선도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모래사장을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다는 검은 괴물처럼 보였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왔었죠. 모래성도 쌓고. 그 말에 미선도 잠시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준호가 5살 때 세 식구가 함께 바다에 왔었죠. 남편이 준호를 어깨에 태우고 파도를 맞으며 웃었던 기억.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뭐니? 미선이 물었어요. 준호가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선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준호가 팔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미선이 소리쳤지만 준호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모든 게 틀어져요. 저도 서연이도 망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빚이 10억이 넘어요. 서연 아버지한테 빌린 것도 있고 이대로면 정말 끝이에요. 미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억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진 걸까요? 그래서 날 죽이려는 거니? 내 어미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미선을 바다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 준호야, 제발. 하지만 38살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62살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발이 물에 닿았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도가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준호가 마지막 힘을 주어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45년 전 유도장에서 배웠던 몸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상대가 미는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 미선은 본능적으로 무게중심을 낮췄어요. 그리고 준호의 팔을 잡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기본기 중의 기본기, 업어치기의 변형이었죠. 준호가 균형을 잃었어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반격에 당황한 거였죠. 그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미선도 함께 물속에 빠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겨우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준호가 다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엄마! 준호가 다시 미선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박영수였어요.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박영수가 미선을 끌어올렸어요. 준호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선을 보호하며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미선은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와 충격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병원 가야겠어요.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준호는 돌아보니 준호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향해 뛰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 자식, 박영수가 차가려 했지만 미선이 막았습니다. 놔두세요. 이미 다 녹음했어요. 미선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방수 케이스에
들어 있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에? 미선이 물었어요. 불안해서 따라왔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박영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에요. 미선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검은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출렁이고 있었죠.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법이 심판할 거예요. 박영수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선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유도 선수였던 시절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박영수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미선은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모든 게 틀어져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내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도 연락하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미선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마셨습니다. 몸은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사랑해요. 잠들기 전에 늘 하던 말이었죠.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새벽 3시 미선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과 미선, 그리고 준호,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준호를 용서해야 할까요? 미선은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법대로 해. 그게 준호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미선은 사진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걸 끝낼 거라고. 준호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에게는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미선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영수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기로 했어요. 이건 그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경찰서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직원이 미선을 맞으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어요. 살인미수 사건을 신고하러 왔어요. 미선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형사과로 안내되었어요. 강형사라는 40대 남자가 미선을 맞으며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미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재개발 보상금, 가짜 치매 진단서, 생명보험, 그리고 어젯밤 바다에서 있었던 일까지. 강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강형사가 증거가 있는지 물었고 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준호가 엄마가 살아계시면 모든 게 틀어져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강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목격자도 있어요. 박영수 씨라고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미선이 박영수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강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피해자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하고 아드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기 있어요. 준호의 정보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형사가 조심스럽게 힘드시했지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조서 작성이 끝났어요. 경찰서를 나온 미선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영수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미선을 안심시켰어요. 김 변호사는 박 선생님께 대충 들었다며 정말 힘드셨겠다고 위로했어요. 미선은 준비해 온 서류들을 모두 건넸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보험 가입 서류, 후견인,
신청서까지 김 변호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 후 완벽한 증거들이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후견인 신청 무효와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때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세요? 미선이 전화를 받자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업자득이지.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곧 경찰이 찾아갈 거야. 미선이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박영수가 찾아왔어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힘없이 웃었어요. 견딜만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박영수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에 미선은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 형사는 정준호 씨를 체포했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알렸어요.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현실이 된 거였어요. 강 형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자백했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도 공범으로 체포했고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했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소파에 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준호와 대질신문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보였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죠. 초췌한 얼굴, 텅 빈 눈빛. 미선이 아는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는지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직접 듣는 건 너무 아팠습니다. 형사가 이유를 묻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준호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주식 투자 실패, 도박 빚, 서연 아버지에게 빌린 돈까지 총 1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을 준호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한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대질신문이 끝난 후 김 변호사가 미선을 만났어요. 김 변호사는 준호 씨가 모든 걸 인정했으니 재판은 빨리 끝날 거라고 설명했어요. 살인미수로 최소 3년에서 5년,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이 심판하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공범이지만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2, 3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까지 감옥에 가게 되다니 미선은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은행에 들렀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준호가 매달 보내던 용돈이 끊긴 게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그 돈도 빚으로 만든 거였을 테니까요. 가게로 돌아가니 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할머니는 소문을 들었다며 정말 힘들댔다고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견딜 수 있어요. 미선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들어왔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박영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 씨가 6개월 전부터 어머니 행적을 조사했더군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미선은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리고 서연 씨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래요. 돈을 못 갚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준호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목숨이 위태로웠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미선은 법정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검사가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가끔 미선을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죄를 인정하는지 물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서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참작과 선처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은 천륜을 거스른 중죄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선처를 원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준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준호가 끌려가기 전 잠시 미선과 마주쳤어요.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지만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자신을 배신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온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부셨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박영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62,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서연도 유죄를 인정했어요. 임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미선은 서연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선은 묵묵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견뎠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라 준호와 서연이었으니까. 한 달 후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어요. 준호가 미선 몰래 대출을 받았던 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미선의 부동산을 담보로 5억을 빌렸더군요. 물론 불법이었고 대출은 무효가 됐습니다. 김 변호사도 정말 끝이 없다며 혀를 찼어요. 미선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 많은 배신을 했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덤덤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준호는 살인미수와 사기죄로 징역 5년, 서연은 공범으로 징역 3년.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준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미선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준호는 이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징역 5년. 그 시간 동안 미선도 나이를 먹겠죠. 67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항소를 포기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거였죠.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자신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재개발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45억 원. 숫자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을 팔며 모은 돈의 수백 배였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불법으로 가입된 보험이 취소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호가 미선 몰래 낸 돈이었죠. 그 돈도 어차피 빚으로 만든 거였겠지만 법적으로는 미선에게 돌아왔습니다. 박영수가 찾아왔어요. 미선 씨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슈퍼만 했는데 사실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죠.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도 도장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때요? 미선은 놀란 눈으로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유도 도장이라니 45년 전에 그만둔 유도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제가 너무 늙었어요. 62인데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호신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박영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호신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미선 씨처럼 실력 있는 분이 가르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미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도는 오래전에 묻어둔 과거였어요. 무릎 부상으로 그만둔 후 한 번도 도복을 입지 않았죠. 하지만 서해 바닷가에서 준호에게 반격했을 때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가 떠난 후 미선은 오래된 트렁크를 다시 열었습니다. 빛바랜 도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봤어요. 등에는 정미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입었던 도복이었습니다. 미선은 도복을 입어봤어요. 사이즈가 맞지 않았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유도 도장을 열기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짜는 일. 박영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는 체육 교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소개해줬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1층이고 주차도 편해요. 박영수가 안내한 곳은 주택가에 있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2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죠. 미선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어요.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벽에는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탈의실과 샤워실도 만들었어요. 한 달이 걸렸지만 완벽한 도장이 완성됐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미선은 가슴이 뛰었어요. 미선 유도 아카데미 62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개원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호신술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도 지키고 운동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선은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유도는 힘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기본 낙법부터 가르쳤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법.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미선의 지도는 세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봐주고 교정해줬어요. 첫 수업이 끝났을 때 수강생들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말 좋다며 계속 다니고 싶다는 반응이었고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신다는 칭찬이 이어졌어요. 칭찬을 들으니 미선도 기분이 좋았어요. 잊고 있었던 가르치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안전한 노후를 위한 호신술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수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들 이렇게 손목을 잡혔을 때는요. 미선이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힘으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70대 할머니들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빠진다며 신기해하고 힘이 없어도 된다며 감탄했어요. 할머니들의 감탄에 미선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도장은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62의 유도 여걸이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보조 강사도 고용했습니다. 젊은 유도 선수 출신들이었죠. 그들도 미선을 존경했어요. 관장님이 정말 대단하다며 이 나이에 이런 실력이라니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미선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62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선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미선이 맞냐며 유도 천재 정미선이 맞다며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포옹했어요.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친구들은 소문 듣고 찾아왔다며 유도 도장 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미선의 도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멋지다며 부상으로 그만뒀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어요. 학창시절 이야기,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 한 친구가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미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멀리 있어. 한동안 못 볼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는 친구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도장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미선은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읽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언젠가는 읽을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박영수는 여전히 미선을 도와줬어요. 도장 운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가끔 수업도 참관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박영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응원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미선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한지 물었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유도고 인생이에요. 미선의 대답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18배의 부상으로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남편을 잃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넘어졌지만 이번에도 일어섰어요. 그게 정미선의 인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도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100명이 넘었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미선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땀 흘리는 것. 그 일상이 행복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는 이제 10통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읽지 않고 서랍에 보관했어요. 가끔 서랍을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미선은 거울 앞에 섰어요. 63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도복을 입은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미선은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물었어요. 아니,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 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수업이 끝나고 도장을 정리하는 시간. 미선은 매트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3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하며 살 줄 알았는데 62의 유도 도장을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도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선 씨 내일 등산 가실래요? 날씨가 좋을 것 같던데. 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산 공기도 쐬고. 두 사람은 함께 도장을 나섰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인생이 참 묘해요. 미선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이 좋지 않아요. 박영수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 좋았습니다. 63, 새로운 시작.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유도가 가르쳐 준 것이고 인생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어요. 박영수와 나란히 저녁 노을을 등지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도장에서 수강생들을 만나고 함께 땀 흘리고 웃고 떠들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의 미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준호를 용서할 날이 올까요? 아마 언젠가는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63 정미선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니까요.